유치권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전세권도 많이 나오고요. 다 많이 나와요. 395페이지 이제 유치권 보겠습니다. 유치권. 일단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갑이 돼지 소유자예요. 돼지 소유자. 자, 그래서 돼지를 뭐 하는 거죠? 수리 계약합니다. 저기 유치권자라고 써 있는 저 사람 누구예요? 수의사. 돼지가 아파가지고 돼지를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수리 계약하고 넘겨준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얘가 수리를 하잖아요. 돼지 수리했어요. 자, 근데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만 동산도 돼요. 그리고 뭐도 돼요? 유가증권도 됩니다. 유가증권은 있을 유자예요. 가는, 가치 있는 증권. 어떤 거겠어요? 대표적으로. 예? 유가증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어요? 어? 유가증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상품권. 상품권 같은 게 유가증권 일종의 상품권. 그죠? 그런 것도 유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너 누구예요? 그러면 쟤는 뭐죠? 대지유 그러잖아요. 대지유. 치권은 유가증권도 대지유. 대지유 치권은 유가증권도 대지유. 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한다. OX. X. 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동산에 한한다. X. 왜? 유가증권도 대지. 유치권은 유가증권 대지유. 그거예요. 자, 돼지 수리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수리비 1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가 소유자에게 10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돈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10만 원 채권자가 있잖아요. 뭘 잡아먹게. 어? 그럼 얘는 10만 원을 받을 사람이고 얘는 10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유자 또는 채무자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은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소유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돼지를 빌려서 데리고 있다가 맡긴 거예요. 그럼 얘는 채무자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죠? 그럼 이렇게 10만 원 채권이 발생해서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줄 때까지 돼지를 가지고 있겠다. 그겁니다. 그 유치권자는 뭐 하는 거죠?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말은 유치장 들어보셨어요? 네. 가두는 곳이죠? 네. 머물 유자에 둘치자예요. 머물게 둔다. 가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돼지를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인도를 안 해주겠다. 인도 거절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유치권인데 유치권의 성립 요건 한번 보잔 말이에요. 먼저 10만 원. 이게 뭐죠? 채권이죠. 어떤 채권? 유치권이라는 담보 물건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라서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유치권이라는 담보 물건에 의해서 담보되어진 채권이 피담보 채권, 담보된 채권. 유치권으로서 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채권이 돼지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죠. 그래서 채권과 돼지라는 물건 사이의 관계, 연결 관계 그래요. 그걸 결련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397페이지에 320조 제1항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랬죠. 관하여 생긴 채권 그걸 밑줄 그시고 이거를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련관계.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라고요? 결련관계. 넘겨보시고 398페이지 보시면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관계 그랬죠. 제목이 39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제목이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관계 그랬죠.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요걸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견자가 무슨 견이에요? 이끌 견자예요. 이끌 견. 연은 연결하다 할 때 연. 그럼 이끌어 연결된다. 쉽게 말하면 관련성이에요. 관련성. 연결성.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 결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대지라는 물건과 채권이 연결된 관계. 그걸 결연관계라고 표현해요. 연결관계. 이 결연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치권에서는. 과연 이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냐 아니냐는 결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결연성 있는 채권에 한해서만 유치권이 되는 거지 아무거나 무슨 채권 있다고 해서 다 유치권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채권이라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뭐 하는 거죠? 점유해야 되죠? 네. 불법으로 적법하게. 적법하게. 그럼 도둑놈이 남의 차를 훔쳐다가 그 차량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죠? 네. 그럼 수리비를 달라고 할 때까지 도둑놈이 그 차를 유치해도 되나요? 안 되죠. 왜? 불법 점유잖아요. 도둑이 하는 점유는 불법 점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치권은 얘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끼리.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면 그럼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임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요, 법정 담보 물권이다라고 해요. 뭐가 아니다? 예?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요 네 가지 조건만 가지면 당연히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합니까? 등기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등기 안 해요. 유치권은 뭐를 통해서 공시합니까?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요. 유치권은. 이해되셔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는 물권입니다. 유치권은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안 해요. 유치권은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는 거에 약정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약정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치권을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유치권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현수막 보신 적 있어요? 네. 공사하다가 공사 중단되죠? 네. 공사 중단되면 현수막 붙어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 그죠? 요 근처에도 많아요. 저기 신성쇼핑 가기 전에 그 건물 올렸는데 이상하게 생겼더만요. 입구도 조그맣고. 건물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어요. 여기 무슨 모텔인가 있고, 여기가 하여튼 이쪽이 신성타워고, 여기 졌는데 이게 제가 한 3년 됐나 봐요. 지금 연천지 유치권 걸려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요거 뭐예요? 요거 밑에 CGV 건물, 그것도 지금 유치권 걸려 있잖아요. 그건 벌써 10년인가요? 10년 더 됐을걸요? 보통 공사하다가 공사비를 못 받으면 공사업자들, 건축업자들이 다 유치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걸면 부동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펜스 치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걸 점유한다 이런 거죠. 이해되셔요? 네. 자, 이게 유치권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특히나 따져보셔야 될 게 특히나 요거예요. 요거. 유치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거. 결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이게 유치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결연성을 얘기하는데, 자, 거기 398페이지에 채권과 목적물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경우냐? 그랬을 때 반가로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 1번 비용상한 청권과 그 연장,
2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라는 경우에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 자, 그런데 요거는 결연성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판례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해요. 첫 번째, B에 해당하면 전부 유치권 결연성 있는 거예요. 네? B. 붙여서 말이 되면, 즉, 비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유치권 떠올리시는 거예요. 비용에 해당하는 거. 자, 매매 대금. 매매 비. 이런 말 안 쓰죠? 유치권 안 돼요. 공사 대금. 공사 비. 말 되죠? 네. 그럼 되는 거예요. 비 붙여서 말 되면 된다. 이해되셔요? 네. 권리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그냥 다 비용에 해당하는 거라면, 비용이라는 느낌만 오면 다 유치권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거기 398페이지 반가로 2번 있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자, 매매 계약의 취소의 결과 생기는 대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 의무는 상호 결연 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대금 반환 청구권자는 그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바뀐 경우나 또는 지금처럼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서로 간에 준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죠? 네. 이게 하나의 매매 계약이라는 곳에서부터 서로 간에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무효 취소되면. 그러니까 서로 갖다 물건을 줬는데 같이 줘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이 돌려주는 관계에 결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매매로부터 양자 간에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또 물건이 바뀐 경우, 예컨대 구두를 바꿔 신고 갔다, 우산을 바꿔 갖고 갔다. 그럼 내 물건 줄 때까지 네 물건 내가 유치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꿔 갖고 간 하나의 사실관계로부터 양자 간의 채권이 발생했다. 요 경우인데 요거는 별로 안 나오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결연성 있는 경우와 결연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다시 책을 보시면 판례에서 보증금 안 된다 그랬죠? 권리금도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결국 매매 대금을 얘기하는 거죠. 매매 대금은 결연성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죠. 그럼 어떤 게 결연성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위에 공사 대금, 공사비, 또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 세탁비를 이유로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잖아요. 청소비를 못 받았다고 해당 건물 유치할 수 있어요? 네. 있죠. 비용이니까. 비용에 해당하면 전부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 나왔다 그러면 유치권이에요. 그냥. 비용 나오면 유치권. 거기 3번 보시면 판례 박스 안에 3번 건축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일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를 써서 수급인이라 그래요. 건축업자.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업자에게 주면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주죠. 그랬을 때 이런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건축주인 저를 도급인, 건축업자, 건축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급을 받은 사람, 수급인. 그럼 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다가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죠.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공사비에 해당하기는 하겠지만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매매대금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공사대금은 공사비니까 비용에 해당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이건 비용들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죠. 비용이라는 느낌이 왔을 때 유치권이에요. 그럼 세탁비, 청소비 등등등은 비용에 해당하잖아요. 관리비 이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자, 먼저 유치권자는 그러면 이렇게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돼지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유치하는 거잖아요. 붙잡고 있는 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넘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표현해요. 환가를 위한 경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셔요. 갑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경쟁에서 매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줄여서 경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쟁 매각이에요. 자, 이거를 입찰을 해가지고 공고합니다. 입찰 공고를 내면 낙찰자들이 여러 사람이 물건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잖아요. 응찰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싸게 쓴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해요.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경락인이라고 과거에 이야기했지만 현재 민사집행법에서는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써서 내면 얘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낙찰이 돼요. 그럼 얘가 대금을 완납하죠? 어디에다? 법원에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그 얘가 낸 매각 대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순서를 정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할 때는 이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얘가 지금 저 돼지를 경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매 넣지만 자기는 배당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넣어요? 왜? 예? 왜? 결국 경매됐다는 말은 이 부동산이 매각대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얘가 낸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이 바뀐 거잖아요. 얘가 산 거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결국 매각대금이죠. 동의하세요? 뭐가 된 거죠?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부동산은 가치가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가 절차다 그러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무슨 절차예요? 환가 절차가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는 뭘 위한 경매예요? 환가를 위한 경매예요. 가치를 바꾸는 경매예요. 근데 왜 유치권자가 뭐 아쉬워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할까요? 자, 여러분이 건축업자고 도급인이에요. 건축주고 제가 건축업자예요. 건설회사.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10억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건물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제 진행하는데 약정 날 때 돈이 안 들어와요. 저는 자재도 사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공사 스탑. 돈 받을 때까지 여기 못 건드려. 주인이라도 못 건드려. 라고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계속 안 줘요, 돈을. 그럼 저가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면 그나마도 이제 어떻게 버티겠는데 저도 받아서 하청 줬잖아요. 저도 받아야지 여기다 돈을 뿌려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이.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안 주죠? 어떻게 그럼? 엿먹어라 그러고 경매 확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유치권자잖아요. 예? 건물주 엿먹어라 그거예요.
유치권자인데 돈을 안 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근데 저도 하청금 얘네들도 지금 맨날 저한테 와서 전화질하고 돈 달라 그러고 미치겠는 거예요. 경매 확 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 그러면 유치권이 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낙찰 받으려고 하겠어요? 낙찰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유치권 있는 건물 낙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여기 업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업계들 동원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쟁도 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낙찰 받는 사람들이 선수들이겠어요? 초짜겠어요? 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딱 보고 알아요. 저거 유치권 깰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건축주인 여러분의 건물 가격이 다운돼서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열 받아요? 지금 안 받아요? 상황이. 아니,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려고 했는데 돈이 여의치가 않았는데 좀 기다려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처놈이 유치권 행사하면서 경매를 확 넘겨버리면 그거 지금 헐값에 나가게 생긴 거예요. 제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압박을 위해서 경매를 한다는 얘기지. 유치권자가 직접 우선 배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자, 문제는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압류가 되면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처분 금지효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만들어진 경우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만들어진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압류 전에, 압류 후에 비교했을 때 압류 전에 유치권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유치권이 성립 요건 다 갖춘 거예요. 압류 전에.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인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셔요? 예컨대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그리고 결련성이 있을 것, 적법한 점유할 것,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점유를 5월 1일 날 예컨대 압류가 됐단 말이야, 부동산이. 근데 그 이후에 6월 1일 날 점유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은 6월 1일이죠. 네. 이거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4월 1일 날 점유를 하게 되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어요.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했죠. 그러면 이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한다. 얘가 돈을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치권을 행사하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병이 낙찰을 받는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소유자야. 매각되고 완납하면 소유자이죠. 반환 청구 들어왔을 때 유치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 안 해줘도 돼요. 왜? 돈 받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런데 그게 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점유를 하게 되어서 유치권이 여기서 성립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압류의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된 시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하시겠어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민사집행법 91조 5항인데, 자, 이거 뭐지요? 이게 뭐죠? 모니터는 총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뭐냐고요? 그림이에요, 그림. 이거 뭐죠? 에? 뭘까요? 모텔이에요. 이게 지하 주차장이고, 여기. 모텔. 갑이 이 모텔을 지은 거예요.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모텔을 이제 샀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모텔은 운영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이거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소모품도 없잖아요. 맨날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빨아 세탁하면 되는 거고. 그죠? 청소하면 되고. 운영 관리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낡으면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손님들이 안 와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고 후기 올리고 막 그렇지, 지들끼리. 그러니까 시설이 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텔은. 아니면 지금 요 주안바닥에 있는 장기 투숙방으로 가든지. 그죠? 그래서 갑이 지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장사해서 번 돈 여기다 탁 꼬라박아야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모텔은.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텔들은 이런 모텔이 아니라 소위 뭐죠? 뭐예요? 1실 1주차. 소위 무인텔이에요, 무인텔. 이게 엄청난 유행을 했어요, 한동안. 무인텔 아시죠? 몰라요? 뭐 그거 알면 뭐 나 뜨거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저기 봐요, 이거 여기를 제가 애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중개하는 사람을 알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팔고 임대 주고 이런 걸 해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잘 알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객실 40개인데 객실 40개가 3회전을 한대요, 하루에. 근데 여긴 다 현금이에요. 카드 아니에요.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문을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주차장이고 차가 쏙 들어가잖아요. 씩 내려오고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방이에요. 룸이에요, 여기.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안에 이제 그 계산기가 있어요. 밖에 있나? 밖에 있나? 밖에 있어요, 밖에. 그래서 계산기가 있고 요 계산기에다 돈을 넣고 해야 이게 문이 열려요. 이게. 그 돈 안 넣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현찰 장사예요, 이게. 근데 한 달에 이게 제가 10년 됐죠? 저 파주 쪽에 있는 걸 봤는데 한 달 현금이 1억 2천 돈 돼요. 한 달에 현금이.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돈 안 내면 문도 안 열린다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안에 있었어요, 안에. 그래서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잠겨가지고 초창기에는 밖에서 안에서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근데 안 넣으면 문이 안 열려요. 초창기 모델은 그랬어요. 이게 하도 불편하니까 아예 들어갈 때 돈을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엄청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모델링 해줘야 돼요. 리모델링 했는데 공사비가 이제 10억 나왔어요. 이제 업자가 공사를 했다. 돈을 줘요, 안 줘요? 못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행사한다 그러면 얘뿐만이 아니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돈을 뭐 잔뜩 끌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공사비를 못 주고 영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경매 들어가요, 경매. 이 건물가가 40억이다. 가정했을 때. 얘는 유치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유치권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현장 가보면 여기 현수막 치고 다 해놨죠.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아요. 얼마에 받을까요? 얼마에? 20억. 반값 이하로. 얘는 선수라니까. 그러면 얘가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되고 완납했을 때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죠?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니까 얘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했을 때 얘는 유치권으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소유자하고 얘하고 붙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돈 받을 때까지, 10억 받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나. 얘는, 야, 내 거다. 이제 내 건물이니까 너 갑한테 가서 받아라. 얘는 갑이 돈 못 주니까 나는 어쨌든 이거 붙들고 있을 거야. 네가 물어주려면 물어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너 10억 내놔 라고, 공사금 내놔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규정은 뭐란 말이에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경락인이 누구에게?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 10억 원을 변제할 뭐가 있다? 변제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경락인이. 대신 갚을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임이 있다라는 게 변제 청구권을, 즉 유치권자가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뜻은 무슨 뜻이냐? 경락인에게 유치권이 인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얘 유치권자는 적법하게 점유를 하는 거예요. 다만 유치권이 인수되니까 얘가 아쉬우면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대신 갚으면 유치권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소멸하니까. 부정성 때문에. 그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도 요것은 이자에 대한 이자의 채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규정은 아니다. 그거예요. 다만 유치권이 승계가 되니까, 인수되니까 얘가 그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갚아줄 필요는 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 10억 원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런 확신이 들 때 얘가 깨부수는 거예요. 유치권을. 그러니까 선수들이 낙찰받는 거예요. 대신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변제 청구권은 아니다 그 얘기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유치권자에게. 이 물건을 유치하면서 비용, 필요비도 들 수 있고 유익비도 들 수 있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필요비, 유익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경락이 좋아. 내가 그러면 10억 원을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 그럼 유치권 풀어라. 그래서 얘가 갚아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달만 기다려. 한 달 기다린다고 갚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너 내가 10억 원 대신 갚아줬잖아. 그럼 나가야지. 그랬더니 한 달 동안에 내가 여기서 밥도 먹고 관리도 하고 비용이 좀 들어갔어. 줘. 아니야, 그 돈은 못 주겠다. 그럼 나 또 유치권. 또 비용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유치권 돌아가는 거예요. 말리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갚을 때 포기트가 쓰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더 이상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포기한다. 라고 각서 쓰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유치권 주장 못하겠죠?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 전부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도 인정됩니다.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수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사용수익은 못하죠. 담보물권자니까. 그죠? 그러나 보존은 해야 되겠죠. 지 물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지금 대신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용이 아니라 보존 행위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건물 같은 거 유치할 때 그 건물에서 유치권자가 유치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는 것도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일단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잘 보관하라 그런 얘기예요. 잘 보관하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조심해야 될 의무, 보관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 그래요. 이게 잘 보관하라는 뜻인데 대충 보관해도 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해요. 참고하세요. 선관주의 의무의 다른 말은 반대말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근데 유치권자의 의무는 잘 보관하는 의무예요? 대충 보관하는 의무예요? 잘 보관한다. 선관주의 의무. 두 번째, 사용하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 금지 의무. 사용 수익을 해서는 안 돼요. 용의물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는 뭐라 그랬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 이거 만약에 위반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은 가능한 거고 그거하고 사용금지 의무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치권은 언제 소멸하냐면 물권 일반의 공통의 소멸 원인 때문에 소멸해요. 물권 일반의 공통 소멸 원인이 뭐였죠? 첫 번째, 멸실. 그죠?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물건의 멸실로 물권은 소멸한다. 또 공용징수. 또 혼동. 혼동 기억나셔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이 귀속되면 제한물권이 소멸된다. 혼동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권은 소멸합니다. 또 채권이 소멸한다. 변제 등으로 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도 따라서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근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행사는 별개입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유치를 했어요. 이걸로 할까요? 자, 이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지금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낙찰자는 낙찰 받은 다음에 산으로 간 거예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어요. 산에서. 꿈속에서 산시정이 나타나더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하산하거라 그런 거예요. 또 내려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자, 이 건물은 내 건물입니다. 내가 낙찰 받은 지 10년 됐습니다. 나가세요. 그랬더니 얘가 허허허 내가 지금 유치하는 거 안 보이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유치권은 행사했지만 채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채권 행사는 뭐냐면 얘가 10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이 있죠. 10억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얘한테 했어야 돼요. 어떻게?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서 채권 행사를 했어야 돼요. 돈 달라고. 그걸 안 했으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은 일반 소멸시효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나 유치권 행사했는데요. 유치권 행사에도 돈 달라는 소송을 하거나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 백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했어도 채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되니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면 10년이 경과됐으면 채권은 어떻게 돼요? 채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죠?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는 유치권만 행사하면 안 돼요. 별도로 뭐 또 해야 된다? 채권도 다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돈 달라고. 그걸 행사하지 않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니까 유치권은 부종성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뭣도 해야 된다? 채권 행사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언제 소멸하냐면 타담보 제공으로서도 유치권 소멸합니다. 타담보 제공. 자, 우리 이제 현명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좋아, 너 그럼 10억 원을 받아야지만 너 유치권 풀겠다는 거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네가 유치권을 풀어주면 당신 앞으로 내가 10억 원의 저당권을 10억 원짜리 저당권을 이 건물에 설정을 해줄게. 그리고 내가 당장 여력이 없으니 매달 1억 원씩 갚아 나갈게. 그럼 얘 입장에서도 좀 든든하지 않나요? 다른 담보를 받았잖아요. 꼭 유치권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서로 협상해서 좋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영업을 해서 좋고, 그죠? 또는 얘가 이걸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차익을 만들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다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A라는 세탁소 사장이 있어요. 세탁소 사장. B가 세탁물을 맡겨요. 그럼 세탁비가 나오죠? 세탁비. 그 얘가 안 줬어요. 그러면 얘는 세탁물을 뭐 하죠?
유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다른 세탁물을 주는 거야. 네? 다른 세탁물을 주고 타담보 제공했으니까 이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얘는 맨날 빨래만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건 타담보 제공이 아니죠. 다른 물건 주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담보. 담보를 제공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저당권을 설정해 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은요, 점유에 살고 점유에 죽습니다.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 소멸해요. 점유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치권 소멸한다고요. 그러면 점유를 잃게 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반환 청구하는데, 그죠?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빼앗겼어요, 도둑한테. 그럼 소유자는 도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인데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 자체가 없어진다면서요. 등기하는 권리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반환 청구 못해요. 점유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 잃어버리니까. 대신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치권의 소멸 원인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되겠구만요. 예. 자, 그럼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어디부터 봤죠? 용익물권부터 봤죠. 먼저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었고,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니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을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죠. 약정 지상권의 발생은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다만 지료는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담보지상권을 이야기 드렸죠.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도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종성이 적용되어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거나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인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그 얘기 드렸고, 또 담보지상권은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자의 나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누군가가 지상권의 권리를 침해한다, 즉 건축행위를 한다 그러면 건축행위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을 했을 때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와 약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에는 세 가지 형태의 지상물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수목과 속조 건물 등은 몇 년? 30년 이상, 기타 건물은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은 5년 이상, 합쳐서 35년 이상, 최단기간의 제한도 단기간의 제한을 하고 있고,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그랬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15년이고,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면 280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가죠. 다만 수목은 정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30년이다.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물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요. 상린관계 준용됩니다. 과실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 담보 제공, 임대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 금지 특약을 하는 것은 지상권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고요. 지상권 소멸의 효과 아시죠? 어떻게 해봐요?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일필토지 일부의 특정 구분층에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다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당사자 간에
구분지상권자와 구분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 간의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영구 무한이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수목을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 그 자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지상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얘는 등기하는 권리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설정 계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죠. 다만 분묘 모양, 분분 자체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장되거나 암장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시효 취득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2002년 1월 15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전부터 점유했다면 시효 취득 인정되고 이때는 지료에 대해서 유상, 무상, 유상이고 언제부터? 청구 시부터 또 토지와 봉분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가 이전됨에 따라서 토지와 봉분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성립 시부터 유상에 해당한다. 기간과 범위는 분묘의 수와 봉사를 계속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쌍분 형태나 단분 형태의 합장은 가능하지 않죠. 또 법정 제한 면적 범위 이외로 넓게 사용할 수도 있다. 업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든 또는 305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든 전부 동일한 요건이에요. 다 뭐죠? 똥이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 기타 적법 원인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366조의 법정지상권.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인이 발생하면 305조에 따른 법정지상권. 세 개 다 동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됐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지역해서 역이라는 건 편익을 얘기하고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이때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무슨 지? 승역지. 편익을 요하는 땅, 필요로 하는 땅을 요역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취득하죠. 요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면 안 되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된다 그랬어요.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죠. 이러한 지역권은 점유 권원이 아니죠. 비점유 권원이고 비배타성을 본질로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적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 그랬습니다. 발생은 법률 행위에 따른 발생과 법률 규정에 따른 발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법률 행위에 따른 발생은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 플러스 뭐를 해요? 등기해야 되죠. 이때 지료에 대해서는 대가에 대해서는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지역권 취득했을 경우 이른바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그랬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특히나 통행 지역권의 경우에는 통로를 스스로 개설하고 항시 이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지속돼야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었다. 그 시적 취지로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는 것은 결국 전세가 발생하게 된 원인, 목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과 법률 규정에 통해서 발생하는데 설정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따라서 전세금 여기서 성립 요소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때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와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존속기간을 약정하면 토지전세권이나 건물전세권에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 합의해서 갱신하더라도 역시나 10년을 넘지 못하죠. 다만 건물의 국한에서는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건물의 국한에서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본다. 다만 이때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 통고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소멸된다. 6기통 그랬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도 똑같이 물건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 준용되고 과실 취득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다만 전세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305조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랬죠.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인이 발생해서 똥이다가 되면 이때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전세권은 당사자 간의 반대 특약이 없다면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따라서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의 자유가 있죠. 다만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 학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예요. 지상권하고 비교하시죠.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다 똑같죠. 다만 소멸 사유가 지상권의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그죠? 전세권은 용법 위반일 때예요. 무단 증개축. 그다음에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두 가지 성질 더 가지고 있죠. 첫째, 경매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두 가지가 전세권의 특징. 다만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할 때 경매법인은 일부만 전부에 대해서 일부만,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담보물권의 통일성 네 가지 뭐였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비성. 그죠? 다음에 유치권으로 가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 네 가지 뭐였어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돼지 그림 떠올려 보시고,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결련관계. 그다음 세 번째, 적법한 점유할 것, 배제 특약 없을 것. 근데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것들은 권리금, 보증금, 또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죠. 비용에 해당한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공사비 역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결련성 있는 채권만. 유치권자의 권리, 첫 번째 경매할 수 있죠. 이 경매는 우선 배제를 받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권리이다. 특히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유치권이라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고 과실수취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이 가능하죠. 유치권을 언제 소멸하냐면 물권 일반의 공통의 소멸 원인 외에도 또 언제 소멸하죠? 첫째, 물건이 어떻게 됐을 때? 멸실, 그건 일반의 소멸 원인이고, 유치권에 있는 특유한 소멸 원인. 점유 상실로 유치권 소멸할 수 있죠. 타담보 제공으로도 유치권 소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서 유치권은 부종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보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